반갑습니다. 얼굴로는 뒤에 잘 들리세요? 마이크 쓸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얼굴로는 다 처음 뵙는데 서로도 다 처음 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면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거는 조금 뭐 학과마다 달라요. 그래서 대면 수업 되게 일찍 시작한 학과도 있고 그냥 전면 대면으로 뭐 저희처럼 조금 뭐 한 달 정도 비대면 하다가 하는 학과도 있고 어쨌든 근데 뭐 방침은 그냥 전면적으로 이제 다 대면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지금 뭐 유책에 다 체크가 돼 있는 것 같고 저도 유책이라는 프로그램 처음 써보는데 이게 뭐 이렇게 GPS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어디 나가거나 그러면 뭐 결석 체크가 되고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는 뭐 결석 체크하고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기록이 남는다고 하니까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예, 그냥 사실 그러는 게 훨씬 편한데 그렇게 되고 일단은 뭐 수업은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지났죠. 4분의 1 정도 한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한 중후반쯤에 이제 중간고사 볼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중간고사 치를 때 그때가 8주인데 그때가 딱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학교는 아직 이제 적응하고 그런 거는 없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고 이번에는 없는데 이제 뭐 지금 요 다음 분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 조금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LMS로 듣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수업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코로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LMS 강의를 제가 이제 오픈을 해놓고 수강 기간도 아마 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하루 이틀 드렸지만 한 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넉넉하게 그냥 수강하고 혹시 이제 막 몸이 아픈데 뭐 수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뭐 틀어놓기라도 해도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결석이 되면은 이게 또 LMS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출석 체크를 할 필요가 이제부터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LMS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돼갖고 그 스마트 출결 시스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고 중간중간에 그 스마트 출결 시스템에 이제 뭐 결석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출석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통 학기 말에 그 일괄적으로 바꾸니까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좀 그게 바뀌어 있지 않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그걸 확인할 기간을 좀 드려요. 그래서 한 수업 한 다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쯤 볼 때나 그때쯤 되면은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 그 스마트 출결 확인하는 시간을 드리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이제 출석이 보통 이상이 없으면은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다 기록을 해놔서 여태까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출석 자체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질병 쭉 배웠죠. 그래서 이 질병을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과장님이 하는 동물 질병학에서 배우는 또 질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질병이 성격은 조금 달라요. 근데 겹치는 질병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학과장님이 하는 질병은 이제 동물 질병학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동물 사이에 있는 질병. 뭐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뭐 개고양이 위주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공중보건학은 또 달라가지고 인수공통 전염병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광시 엄청 여기가 원래 이렇게 막 교직원들 다 세미나하고 이런 데인데 그게 아주 멋진 곳을 빌렸네. 잠시만요. 왜 이래 이거? 잠시만요. 네. 네. 수업 시간 중간에 뭐 이렇게 좀 화장실 갔다가 된다거나 급한 용무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나갔다 오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결핵이랑 그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질병은 리스테리아라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테리아는 잠시만요. 이 슬라이드 쇼를 그 리스테리아라는 질병은 이거는 이제 세균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질병이 일반적으로 세균성이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고 그다음 뭐 기생충성, 뭐 원충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균이랑 바이러스성 질병이 이제 가장 많은 편이에요. 우리 광우병 같은 거 배웠지만 뭐 프리온 질병 같은 것도 뭐 가끔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데 요거는 이제 세균성 질병입니다. 세균성 질병. 세균성 질병으로 해갖고 이제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여기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그람 염색 양성이고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단강균으로 편모를 가지며 운동성이 있다. 지금 뭐 앞에 단이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강균이라 그러니까 이제 길쭉한 균이죠. 그래서 균이 동글동글한 이제 형태의 구균이 있고 그다음 길쭉한 형태의 강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길쭉한 형태의 편모를 가지고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세균이고 그람 염색을 했을 때는 양성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람 염색 양성이 나오면은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포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파상풍이란 질병 배웠죠. 그래서 파상풍 보면은 아포를 형성해서 저항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아포라는 게 일반적으로 세균이 이제 뭐 상태가 안 좋은 가령 뭐 뜨거운 열이 있다든지 뭐 건조가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먹을 게 없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세균은 아포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포를 만들어내면은 그 아포가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걔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은 다시 세균의 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포라 그랬죠. 그래서 아포는 생성하는 애들도 있고 생성하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뭐 파상풍이라든지 다음에 배울 이제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포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지 않은 단강균이고 편모를 가지고 운동성이 있다. 자, 얘 특징은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먹다가 막 남기면은 상할까봐 그 냉장고에 넣어놓죠. 냉장고에 이제 음식 같은 거 넣어놓으면 꽤 오래 가잖아요. 상하지 않고. 그런데 이 리스테리아라는 균은 냉장 상태에서도 증식이 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세균은 냉장 상태로 딱 들어가게 되면 추우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는 생장을 딱 멈춰요. 그러니까 세균이 가령 이제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증식을 하면 어깨에 10개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거든요. 순식간에 확 늘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따뜻한 데 있을 때 얘기고 보통은 이제 시원한 데 있으면은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겨울철에 뭐 베란다에 내놓는다든지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팍팍 증식을 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증식을 멈춘 상태에서 세균이 이제 뭐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딱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냉장고에 뒀다가 이제 음식 먹어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상하죠. 어쨌든 이 리스테리아라는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도 증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온에서 우리가 유통되는 뭐 우유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냥 냉장 유통만 하면은 다 괜찮다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증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이제 세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가면 리스테리아가 또 나와요. 리스테리아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도 중요한데 식중독 세균으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식품위생 파트 가면 리스테리아가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이제 또 얘기하도록 할 텐데 리스테리아 말고 뭐 여시니아라 그래갖고 걔도 이제 저온에서 이제 증식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저온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냉장 온도가 4도죠, 4도. 여러분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는 좀 이제 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막 1도, 2도 막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매대에다가 이렇게 막 열어놓고 이제 막 그런 거 팔죠. 우유 같은 거. 그럼 안에 다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되게 차갑게 하기는 어려워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걔네들은 막 8도, 9도 이렇게 유지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온도 이제 저온 나름인데 보통 한 1도, 2도 막 이 정도에서 막 유지를 하면은 증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리스테리아도. 근데 얘네들이 뭐 8도, 9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쭉쭉쭉쭉 증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세균의 이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뒷부분을 먼저 했고, 자, 이 리스테리아라는 질병이 일으키는 게 보통은 뭐 유산, 뇌막염, 뇌염 같은 그런 질병들을 일으키고 반추동물에서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반추동물이라고 하면은 그 뭐죠? 소, 그죠? 그다음 음식물 같은 거 이제 반추하는 거 위가 4개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양, 뭐 염소 이런 애들이 이제 반추동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위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 4위 그렇게 돼 있어갖고 보통 1위에서 얘네들이 막 미생물이 확 그 음식 들어오면은 막 그 발효하고 그게 다시 앞으로 넘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또 씹어서 넘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반추동물인데 그래서 유산, 뇌막염, 뇌염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균이 뇌조직에 침입하여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며 임산부나 면역결핍 환자나 소아 등에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병을 딱 보면은 그냥 뭐 설사하고 토하고 아니면 기침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유산, 뇌막염, 뇌염 같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적 신경 친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뇌막염, 뇌염도 일으키고 그 동물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어,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굴 신경이 이제 마비가 돼갖고 그 소나 염소가 막 혀 같은 거 혀가 막 쭉 이제 나오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얼굴이 막 좌우가 불균형해지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막 붓든지 침을 줄줄줄 흘리든지 왜냐하면 이제 얼굴 쪽에 이제 신경이 완전 마비돼 버리니까 얼굴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얼굴 컨트롤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이 걸리게 되면은 제일 무서운 거는 임산부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걸려서 요거는 이제 소나 이제 염소에서도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람에서도 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태아가 뭐 뇌수막염이나 뭐 이런 좀 심각한 질병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나 면역결핍 환자, 소아 등에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소나 양에서 유산이나 뇌막염, 뇌염을 일으키고 사람에게서 식중독을 일으키고 임산부에게서 유산, 기형아, 출생을 유발한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 이제 동물에서 특히 이제 반추동물, 초식동물 쪽에서 뭐 유산이나 뇌 쪽에 그리고 사람에게서 뭐 식중독이라 그러면 뭐 구토나 설사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임산부가 감염이 돼서 요게 이제 그 아기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사망하거나 안에서 아니면은 뭐 기형아 아니면 아기가 뇌염 같은 거에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 아까 이제 여기까지 했죠. 리스테리아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보면은 뭐 17개 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리스테리아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딱 거의 요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테리아 발음이 좀 어렵죠. 읽기가 힘들죠.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걸 이 뒤에 이걸 알아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세균은 성이랑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스테리아가 성이 되는 거고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이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이랑 속인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이름, 성,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테리아라는 성을 달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기니까 L 점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뒤에 이제 이름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쫙 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많이 걸린 애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고 얘네가 이제 주로 인간에게서 이제 감염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식중독으로 이제 뒤쪽을 딱 넘어가게 되면은 리스테리아증이라고 배우지 않고 아예 그냥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냥 감염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사람에서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뭐 주로 이제 걸리는 게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감염될 수 있는 동물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이렇게 심각한 이제 증상이나 질병을 보이는 애들은 이제 제한이 좀 되어 있고 보통 그 동물에서 제일 전파가 많이 되는 거는 그 사료를 먹어서 그래요. 사료. 이건 막 시험 문제도 옛날에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료를 먹고 어떤 애가 얼굴이 막 삐뚤어져서 막 그 소나 양이 그렇게 되면은 원인이 뭘까? 뭐 이런 질문이 막 많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게 이제 리스테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료 같은 데에
뭐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뭐가 이제 오염이 됐든지 하겠죠. 그래서 사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강아지 주는 그런 펠렛 사료 같은 것도 있겠지만 동물은 뭐 기본적으로 여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먹는 종류가 많죠. 어쨌든 사료를 먹고 감염이 되고. 자, 흡혈곤충에 의한 감염동물과 접촉은 사실 되게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흡혈곤충이라는 모기죠, 모기. 그래서 모기가 막 그 축사에 날라다니면서 이소 저소에서 이제 피를 빨아먹으면서 감염을 시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일 흔한 루트는 보통 이제 사료를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를 특정한 소나 명소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냥 한꺼번에 다 주니까 한꺼번에 다 걸리는 거죠, 먹고. 자, 그럼 사람 보통 어떻게 걸리게 되냐면은 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되게 중요한 식중독 세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먹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오염된 육류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 그래서 한국은 이게 많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뭐죠? 멜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수출한 무슨 팽이버섯이었나? 그것도 막 오염돼 있었다고 그러고 게다가 얘네들이 이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온에서 막 증식을 하거든요. 이제 냉장 보관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좀 시원한 데 뒀는데도 시원한 데로 해서 유통을 했는데도 사람이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오염된 육류나 과일을 먹고 이제 식중독을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육류나 육가공품을 이제 섭취했을 때, 그래서 이제 도축 과정이 이제 좀 깨끗하지 않았든지, 뭐 다른 데서 좀 묻었든지, 교차 오염이 있었든지, 어쨌든 그렇게 돼서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키울 때 물 같은 거 주잖아요. 이제 그 관계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줄 때 그 물 같은 게 이제 애초에 오염이 돼 있다든지 왜냐하면 그 물이 이제 뭐 축산 분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다른 뭐 토양에서 어떤 뭐 다른 물질이 이제 오염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 물에 의해서 그 물을 이제 채소나 과일에 줘버리니까 채소나 과일도 오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육류나 이쪽이 육류 뭐 아니면 뭐 생선 같은 것들 생선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육류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이런 축산 가공품이 사실 식중독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 식중독 케이스가 어디서 많냐면은 과일이나 채소에서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 분뇨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가 이제 오염돼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보통 육류나 뭐 우유는 어때요? 살균 처리라든지 아니면 고기 같은 경우는 다 구워 먹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 이제 뭐 그냥 상추 같은 거 먹을 때도 상추를 갖다가 삶아 먹는 사람은 없죠. 그냥 생 걸로 이제 먹게 되고 샐러드 같은 거 먹어도 그냥 생 걸로 먹게 되고 그러니까 세균이 이제 안에 있으면은 죽지를 못하고 죽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섭취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고기에 있을 때는 열을 가하니까 다 죽어버리는데 과일이나 채소에서 그래서 요새는 식중독 케이스가 되게 많은 편이고 감염된 동물이랑 접촉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접촉해서 걸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전파 양식은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동물을 통해서 어떤 전염병이 전파가 된다 그러면 루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루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그냥 직접적인 접촉이죠. 그래서 이제 동물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만지든지 아니면은 뭐 동물이랑 뭐 그냥 동물을 돌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촉이 많죠. 뭐 뽀뽀도 하고 옆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식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우유라든지 아니면 고기 같은 어떤 축산물의 어떤 축산 식품이죠. 축산 식품을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루트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나왔지만 흡혈곤충 뭐 진드기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많은 거 이제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자,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감염이 되면은 식중독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은 게 보통 이제 구토하고 설사하고 복통을 이제 일으키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식중독이죠. 자, 임산부에게 이제 감염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유산이라든지 기형아, 출산 유발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는 먹는 걸 굉장히 주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연어나 뭐 이런 생선 같은 것도 안 먹고 중금속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있죠. 뭐 율무나 팥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대처를 잘 못해요. 어떤 채소라든지 과일이 리스테리아에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먹게 되다가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심해지면 사망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나이가 이제 좀 있다거나 면역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테리아라는 질병이 보통은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냥 여러분 뭐 잘못 먹으면 보통 어때요? 막 토하고 설사하고 그다음 한 2, 3일 배 아프고 이제 심하면은 가서 링겔 맞고 그러다가 집에서 뭐 포카리 세트 같은 거 먹고 그러다 낫는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망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보통 괜찮은 편이지만 좀 이제 나이가 이제 든다든지 어, 아니면은 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기저 질환이 있으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집단 식중독에 오염식품 이제 섭취를 해가지고 심하면 이제 유산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수막염이나 폐혈증 같은 거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유산이 제일 그런 결정적인 어떤 증상이겠고 면역이 이제 저하된 사람 같은 경우는 뇌수막염이라든지 아니면 폐혈증 같은 거 일으키면 이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몸에 이제 그 세균이 퍼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면역에서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테리아가 또 특징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하여튼 이게 되게 유명한 세균이에요. 유명한 세균이라서 연구도 엄청나게 돼 있고 이 리스테리아라는 애가 보통은 이제 세균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들어가서 사니까 좀 쫓아내기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세포 외에서 이제 사는 애들이 아니고 세포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세포를 타고 여기저기 이제 가다가 이제 신경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태반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뇌수막염이나 유산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그 동물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료를 통해서 이제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료를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료 창고 같은 것들을 위생 관리를 잘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환추구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뭐 격리시키고 뭐 치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사됐을 때는 다른 환축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환축이라 그러면 이제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라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죠. 환축은 아픈 동물을 갖다 환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그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데리고 가면 병원에 데려가면 그 공식적인 명칭이 환축이었어요. 환축이라고 부르는데 요새 환축이라는 이제 표현을 잘 안 쓰죠. 이런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환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강아지, 고양이는 요새 사람처럼 많이 이제 좀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용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소각 또는 매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 소독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식중독에 주의해야 된다. 옛날에 리스테리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뭐였냐면은 원유예요, 원유. 그래서 몇 개 있어요. 원유에 이제 오염되는 그런 애들이 몇 개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결핵,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오염을 그 원유에 이제 오염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그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게 이제 위생 수준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원유에 의한 오염은 굉장히 줄었어요. 거의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우유를 잘못 먹어서 리스테리아가 만약에 발생했으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아주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나오는 우유는 전부 법적으로 이제 그 살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갖다가 살균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UHT 공법도 있고 뭐 저온 살균법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 뒤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살균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도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테르 우유 보시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저온 살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온 살균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유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있어서 맛이 고소한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온 살균이든 아니면은 초고온으로 해갖고 몇 초 동안 하는 살균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먹는 우유는 대부분 그렇게 초고온으로 하는 살균인데 뭐 그렇게 살균을 했든 어쨌든 법적으로 무조건 살균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 원유를 먹어가지고 살균이 되지 않은 원유를 먹어갖고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가끔씩 농장에 방문했는데 원유가 막 몸에 좋다고 농장주가 막 권해가지고 한 잔 마셨다가 실제로 식중독 발생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아주 드물죠.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우유로 인해서 이제는 발생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원유 살균도 문제였지만 그 유통도 되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콜드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산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전부 냉장 유통이 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우유를 사려고 하면은 마트에 가면 냉장 시설이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콜드체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우유가 이제 상온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콜드체인 시스템도 이게 제대로 이제 완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테리아는 저온에서도 증식을 잘하거든요. 저온 중에서도 한 2도, 4도 이 정도 되면은 증식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한 8도, 9도 이 정도의 저온은 순식간에 쭉쭉 자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먹고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품 위생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해야 된다. 뭐 동물성 식품, 야채류 뭐 관계없이 토양 오염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고 냉장보다는 이제 뭐 가열해서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뭐 냉장 이제 보관을 하면은 이제 보통 식중독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리스테리아는 좀 예외이기 때문에 어쨌든 먹을 때는 가열하는 게 좋고 발생 지역 여행주의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발생 지역을 여행을 했을 때 먹는 거에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발생하는 나라가 선진국들이 많아요. 선진국들 물론 이제 좀 보건적인 측면에서 조금 뒤떨어진 나라들도 많은데 이런 나라들은 리스테리아 통계 같은 게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은 편인데 갔을 때 뭐 이제 어딜 가든 어쨌든 음식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죠. 발생 지역에 여행을 주의해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감염되면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항생제를 갖다가 쓰는 거는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치료 방법이 있어요.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은 항상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생 현황 같은 경우는 뭐 집단 식중독의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국외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이 꽤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별 감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품에 이제 오염돼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는 이제 국내인데 이건 안 써놨네.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그냥 최근 5년 이내 걸로만 보면은 식중독 사례는 없고 여태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가끔씩 리스테리아 전수조사 비슷하게 어떤 그뭐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리스테리아 있는지 없는지 쫙 검사를 해보면은 엄청 가끔씩 한 한두 개씩 나오는 편이에요. 저도 이런 거 좀 했었는데 어쨌든 유통되는 식품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또 배우는데 제가 아까 고기라든지 야채 같은 데서 많다 그랬죠. 치즈라든지 이런 뭐 우유 그리고 그 훈제 연어 같은 데서 또 많아요. 특이하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배울 테니까. 어쨌든 외국에는 집단 감염 사례가 꽤 있어요. 식품에 오염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혹시 뉴스 같은 거 좀 자주 듣는지 모르겠는데 리스테리아 뉴스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뭐 살모넬라, 뭐 캠플러박터 이런 애들이 있는데
리스테리아가 왜 많이 나오냐면은 얘는 많이 걸리지도 않는데 많이 나오냐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태아에서 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런 거 일으키면은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있을 때인가 하여튼 이게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이 캔델로프라는 그 멜론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멜론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멜론이 굉장히 비싸죠. 비싸고 종류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그 미국은 이제 멜론이 굉장히 싸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캔델로프, 뭐 허니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고 엄청나게 싼데 어, 멜론을 갖다가 그냥 먹었는데 여기 이제 식중독이 이제 오염이 됐던 거예요. 그 리스테리아에. 그래서 이제 농장 같은 걸 이제 다 추적해서 보니까 뭐 이제 특정 농장에서 이런 일이 나왔겠죠. 멜론을 먹을 때는 뭐 맛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이제 이상한 걸 못 느꼈겠죠. 멜론은 보통 우리가 익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라서 그냥 섭취를 하게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리스테리아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좀 사망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뭐 식중독 발생 현황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보기엔 건수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로 따지면 꽤 많을 거예요. 뭐 한 건에서 환자 수가 10명, 20명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100명, 1000명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국내는 뭐 집단 식중독 발생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인 그런 발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리스테리아가 찾으면 나올려나? 에디오시스 오한이라고. 네. 이렇게 막 혀를 빼고 있어요. 리스테리아 막 걸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얼굴 신경이 막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날 사료를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혀를 빼고 막 이상하게 설사를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고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 염소에서 그 한국은 보통 이제 염소를 많이 키우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리스테리아가 미국에서 이제 워낙에 많이 발생해갖고 연구도 거기서 많이 된 질병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얼굴이 이제 제가 보기엔 지금 보니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좌우가 이제 불균형하거나 아니면 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움직이는 이제 얼굴 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마비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침을 줄줄줄 흘리고 있죠. 네, 침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침을 안 흘리고 사는 거는 얼굴 신경에서 이걸 다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눈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굴 신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주는데 보면 지금 페이셜 너브가 지금 이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침을 줄줄줄 흘리는 거죠. 동물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보통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다음 질병은 이제 탄저예요. 탄저는 엄청 유명한 질병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탄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저가 사실은 그 별달리 원래 옛날에 엄청 유명한 질병이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탄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탄저가 어디서 갑자기 확 튀어나왔냐면은 그 옛날에 그 9.11 테러 이제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때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언제였죠? 2001년이었나요? 네. 저는 아주 생생한데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러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때 뭐 흰색 가루가 막 우편으로 여기저기 막 배달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가짜가 많았지만 탄저로 나왔어요. 탄저. 그래서 이게 어떤 사실 이제 바이오 테러라고 그러죠. 바이오 테러.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라든지 걱정이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몇 번 일어나고 나서는
굉장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든지 막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탄저 같은 것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저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탄저가 되게 위험한 질병이라서 여기서 이제 특정 유전자를 이제 빼가지고 사람이 이제 감염되지 않게 이제 만듭니다. 탄저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좀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탄저는 초식동물의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이거 주로 이제 초식동물이 걸려요. 초식동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식동물에게 병을 일으키고 사람이나 육식동물은 원래 잘 걸리는 애들이 아니고 기회숙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종숙주, 중간숙주, 뭐 기회숙주, 뭐 별의별 용어들이 다 있는데 그냥 어쩌다 걸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초식동물이 걸려갖고 병을 일으킨다 보시면 됩니다. 초식동물이라고 하면은 소, 뭐 염소, 양, 뭐 그다음 뭐 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초식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소를 많이 키우니까 소에서 많이 옛날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굉장히 드문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얘는 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일단 병원성이 굉장히 크고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소포를 통해 갖고 막 그렇게 하얀 가루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 보내면서 테러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균을 보내야겠죠. 공포심을 좀 조장해야 되니까 탄저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애죠. 생물학적 무기로도 사용되고 얘가 2종 저기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1종인가? 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화학전, 뭐 생물학전 뭐 이런 거 할 때도 꼭 나오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뭐 북한이 뭐 이거 좀 옛날 뉴스 같은데 탄저균을 갖다가 뭐 미사일에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저균 호흡기 침투하면은 치사율이 뭐 95%. 이게 호흡기로도 침투할 수 있고 피부로도 침투할 수도 있고 장으로도 침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생물 무기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지금 무섭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감염이 돼서 사람이 이제 순식간에 죽는 거죠. 그러면은 뭐 폭발을 일으켜서 죽는 것보다 굉장히 더 무섭죠.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균을 그냥 흡입해서 사망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한창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정확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자꾸 이런 막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자꾸 이런 테러 같은 거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 상공에 이제 떨어지면 이거는 좀 과장된 얘기 같지만 어쨌든 이 탄저균 가루가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나 이런 그런 테러 같은 거 하는 데서는 이 탄저균 연구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나오고 갑자기 아무도 탄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질병에 다름없다가 그렇게 됐었고 여기 나오는 이제 참고로 천연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사라진 질병이에요. 지금 사라진 질병. 옛날에는 그 뭐 곰보라 그래가지고 천연두에 감염돼서 이제 뭐 살아남게 되면은 얼굴에 심한 흉터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뭐 백신 맞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완전히 퇴치가 됐던 질병인데 이런 거 이제 무기로 쓰면서 문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코후랑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이제 생물 뭐 미생물 환경부 그 공중보건 이쪽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떤 질병이 일어나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미생물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다는 거를 그때는 이제 잘 모른다고 했죠.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걸 찾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코호나 파스테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인체를 찾고 실제로 이것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탄저라는 질병은 옛날부터 이제 되게 있었던 질병이에요. 많았던 질병이고
오래전에는 유럽 같은 데서 가축에서 되게 유행을 했고 현재는 뭐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매년 막 500마리, 1000마리씩 한때 발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방역 대책을 하고 그다음 이제 백신 같은 거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2000년대 이후는 아주 가끔씩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소한테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소가 탄저에 걸리면은 탄저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일단 죽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잘 못 먹는 때였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를 나눠 먹었던 때가 많아요. 그걸 묻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집단 감염이 됐던 사례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탄저가 거의 나오지도 않지만 이거 나오면 완전히 난리 나요. 그래서 완전 땅 이제 깊게 파가지고 침출수 같은 것도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건 아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죠. 일단은 감염되면 아주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요새는 모든 소는 이제 다 도축을 해갖고 그렇게 먹게 되고 질병이 발생한 소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돼 있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먹고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는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병원체예요. 원인체는 바실러스 안스라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저를 갖다가 영어로 엔스락스라고 해요. 엔스락스. 요 뒤에 CIS를 X로 바꿔가지고 엔스락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발음이 되게 어렵죠. 바실러스 엔스라시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세균이죠. 그죠? 성이랑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실러스라는 애가 성이고, 이 바실러스라는 애 아주 유명한 애입니다. 바실러스라는 애가 성이 되고, 엔테라시스라는 애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러스가 붙은 애들은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뭐 세레우스라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엔테라시스라는 애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애죠. 걸리면은 거의 사망이니까. 그래서 호기성의 그람 양성균. 자, 그람 양성이라 그랬으니까 색깔은 보라색으로 되겠죠. 운동성은 없고 편모 같은 건 없나 보네요. 그 다음에 죽절상 배열이라고 해갖고 죽이 이제 대나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도 약간 대나무처럼 이렇게 서로 이어져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쌀알 같은 게 막 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안에 세균 안에 쌀 같은 게 있는 애들가 있었죠. 화상품. 그렇죠? 화상품 같은 경우는 안에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쌀알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자를 만드는 대표적인 애들이 화상풍의 원인이 클로스트리dium이라는 애랬죠. 그렇죠? 클로스트리dium이랑 그다음 바실러스라는 이 두 개가 포자를 만드는 포자가 아니고 아포를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균은 얘네들이고 길쭉길쭉한 애들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아포예요. 아포. 이렇게 아포를 형성해서 아포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이런 애들은 아포가 없죠. 아포를 뭐 쏟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포를 만드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까지는 뭐 플라스미드가 어디 있고 현막이 있고 뭐 현막이 병원성이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긴 한데 뭐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영양형이라 그래서 영양형이라 그러면은 베지테이티브 셀이라 그래갖고 아포를 그냥 안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아포를 안 만드는 형태인데 말씀드렸듯이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된다든지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이제 원인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날이 굉장히 추워진다든지 아니면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든지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어쨌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아포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환경이 안 좋아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아포를 형성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아포를 형성을 딱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끓여도 안 죽고 엄청 건조해도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아포라는 형태 자체가 오로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자기 DNA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이 아포가 다시 세균처럼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포를 형성하면은 열이나 소독제나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끓이는 걸로는 안 죽고 보통은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랑 그 다음에 온도로 팔팔팔팔팔 끓여야지 아포가 사망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 얘는 그리고 생존력이 워낙 좋으니까 일단 아포가 생성이 되면은 시체에서 한 12년 정도 생존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가 그냥 그 소가 그냥 죽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은 아포를 갖다 나눠 먹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를 갖다가 뭐 이제 뭐 사체가 생겨갖고 그냥 토양에 묻었다고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포에 대한 살균력 보시면은 뭐 포름 알데히드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죽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죽어요. 웬만한 소독제로는. 그냥 우리가 쓰는 뭐 알코올이니 과산화수소니 이런 거 갖고는 거의 안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 포름 알데히드 같은 이런 굉장히 이제 초강력 이런 살균제 같은 것들을 써야지 죽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양형 베지테이티브 셀이 있고 이렇게 아포를 엔도스포어라고 해서 이 내부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감염되는 동물은 초식 동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식 동물 말고 다른 동물도 걸릴 수는 있는데 초식 동물에서 제일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에서 많았어요. 소, 뭐 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말을 잘 키우지 않죠. 근데 이제 뭐 북미나 외국 같은 경우는 말을 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말에서 이제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탄저가. 그래서 소, 양, 말, 뭐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육식으로 갈수록 탄저에 걸릴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식 동물에서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북 영천에서 탄저병 왔어요. 언제쯤 됐었죠? 돼지가 막 걸려. 이건 피부 탄저 같네요. 자, 기본적인 이제 전파 양식은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끼리 경구 감염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사료 같은 거 먹고 그리고 토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자연 환경 같은 토양 같은 거를 통해서 그냥 이제 감염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상처 같은 게 생겨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흡혈곤충 주로 이제 뭐 모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흡혈하는 파리도 있어요. 흡혈하는 파리. 그래서 흡혈하는 파리가 이제 그 농장 같은 데 가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감염이 된 상태인데 이게 사람한테도 이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한테 옮겨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 감염이 일어나는데 뒷장이 나오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처 같은 게 있을 때 피부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날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호흡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에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폐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섭취를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피부 루트로 해갖고 마찬가지로 이제 흡혈 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는 감염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촉해서 피부로 이제 감염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젖이라든지 고기를 섭취해서 감염되는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젖이라 그러면 우유죠, 우유나 고기들을 섭취해서 축산식품을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유를 통해서 감염되는 루트는 요새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기를 통해서 그럼 감염되는데 고기를 통해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왜냐하면 고기는 무조건 다 도축을 하게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옛날처럼 뭐 그냥 땅에 묻는 게 아까워갖고 마을 사람끼리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염된 피부 같은 거 취급 중에 아포를 흡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기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밖으로 나와 있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어떤 그 탄저 그냥 그 영양세포 형태로 있다가 외부로 나오면서 환경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아포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아포를 영어로 스포라 그러는데 엔테렉스 스포라 그러면은 탄저에 아포를 만들었다는 거죠. 얘네를 갖다가 피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흡입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감염이 되는 거죠. 보면 되게 조그맣죠. 1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코로 들어오든지 입으로 들어오든지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상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감염이 돼서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